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근교에 살고 있는 40대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큰 아픔을 여러 번 겪게 되었는데요. 처음엔 갑자기 닥쳐온 불행으로 마지막엔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아픔을 경험하고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와 남편은 20대 중반쯤에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사이였어요. 첫 만남은 썩 좋진 않았어요. 아니, 좋지 않았다기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이 없어 큰 인상을 남기지 않았다가 더 정확하겠네요. 그렇게 저흰 소개팅 자리에서 밥만 먹고 헤어진 후 서로를 잊고 살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흰 30대가 되었고 우연히 회사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단 한 번의 만남 이후 몇 년이 지나 다시 남편을 만났는데 언제 어디에서 소개팅한 남자였는지 딱 떠오르는 것이 아니겠어요? 딱히 기억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정말 조용한 분위기에서 밥만 먹고 헤어졌는데 말이죠. 남편 역시 저를 기억하고 있는지 회사에서 저를 보자마자 아는 척을 해오더라고요. 그래서였을까요? 평소에 운명론을 믿지도 않던 저였는데 이상하리만큼 운명이란 단어가 제 뇌리에 꽂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기 시작하더니 정신을 차려보니 결혼까지 한 사이가 되었더군요. 그렇게 한 결혼, 마냥 행복하진 않았습니다. 전 3번의 유산을 경험하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점점 지쳐갔으니까요. 남편은 괜찮다며 저를 위로하고 달래주었지만 그런 남편 역시 점점 지쳐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실망에 실망을 더해가던 어느 날, 남편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는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오더라고요.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더는 임신 때문에 우리 행복까지 깎아먹는 짓 그만해. 나 당신이 점점 지쳐가는 모습 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행복만을 위해서 살자. 그래도 될까? 사실 나도 너무 힘들어.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 많이 기다리고 계시잖아. 일단은 비밀로 해. 괜한 스트레스 만들지 말자고.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들도 포기하시겠지. 그리고 우리 인생 우리가 사는 거지. 부모님들이 살아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당신은 앞으로 당신 생각만 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남편의 말이 참 고맙기도 반갑기도 하더군요.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계속 다녀왔던 병원도 가지 않고 그저 자연 임신을 기다리며 마음 편히 지내려고 노력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가 닿아 임신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살자고요.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 저에게 다시 한번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네, 자연 임신이 된 것이었어요. 이번엔 무슨 일이 있어도 기적처럼 찾아온 생명을 지키고 싶었기에 전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회사까지 그만두고 몸조리에 힘썼어요. 이미 3번의 아픔으로 인해 잃었을 때 허망함과 절망감에서 오는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던 남편과 저는 조심 또 조심하며 지내고 있는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시모의 입이었어요. 시모는 임신 사실을 알린 순간부터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저에게 쏟아내더라고요. 어머님, 저 임신이에요. 임신? 너 이 소식 없길래 애 없이 살려나 보다 했는데 그건 아니었나 보네. 그래, 이번엔 몇 달이나 있다가 또 유산하려고 그러니? 처음엔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3번 유산한 며느리한테 할 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놀랍게도 시모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고 더 놀라운 것은 그 뒤로 이어진 시모의 말들이었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뭐 틀린 말 있니? 매번 임신만 하면 뭐해? 출산을 못하는데. 말 나온 김에 물어나 보자. 도대체 뭐가 문제이길래 임신만 했다 하면 유산을 하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몇씩 잘 만났던데. 내 친구들은 며느리한테 이제 그만 좀 낳으라고 했다 그러더라. 그럴 때마다 내가 참 할 말이 없어서.
내 아들씨가 이상이 있을 리는 없고 네 몸이 문제겠지. 그러니까 요즘 며느리 들이기 전에 건강검진 싹 시켜서 데리고 온다고 그 난리들이지. 이렇게 하자 있는 물건인 줄 꿈에도 모르고. 시모는 저를 보고 하자 있는 물건이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마음이 얼마나 울컥하는지 정말 어른만 아니라면 욕을 한 바가지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니, 그냥 어른이었다면 그냥 욕이라도 실컷 했을 텐데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의 부모님이니 입에 맴도는 욕이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자 있는 인간이라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임신만 했다 하면 유산하는 며느리를 시어미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았니? 이때껏 입 다물고 있으니 그저 널 이뻐하는 줄 알았어? 그냥 이때까진 참은 거야. 이런 시어미가 또 있는 줄 아니? 다른 시어머니들 같으면 너 연달아서 유산했을 때 진작 내쫓았을 거다. 집안 대를 끊어먹으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아들 귀한 집에 시집와서 번번이 유산을 하니? 내가 너 같은 것도 며느리라고 모시고 산다고 아주 화병이 다 나겠구나. 시모는 그동안 이 말들을 저에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았을까 싶을 정도로 저에게 막말과 폭언들을 쏟아내더군요. 가만히 시모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 역시 이젠 더는 참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아, 그랬어요? 그러면 하자 있는 며느리는 어머님 화병 방지를 위해서 무사히 출산할 때까진 시댁에 발걸음도 하지 않도록 할게요. 괜히 제사 생신 명절에 시댁 가서 설치다가 또 유산이라도 하면 어머님 화병으로 쓰러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줄 아시고 전화 끊어주세요. 어머님께 좋은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지 배가 당겨서 좀 쉬어야 하겠네요. 들어가세요.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제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모에게서 전화와 문자가 쉴 새 없이 왔지만 전 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곤 시모에게 말한 것처럼 정말 시댁의 발길을 끊어버렸고요. 저는 다시 한번 찾아온 기적 같은 아기를 지켜야 했을 뿐만 아니라 저를 하자 있는 인간이라고 그것도 제게 직접 말하는 시모와 더는 사이좋은 고부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전에도 그렇게까지 사이좋은 고부관계는 아니었지만 이 사건이 발화점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죠. 그 후로도 시모는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고 어쩌다 통화라도 되는 날이면 안부를 묻기는커녕 좋지 않은 말들로 제 신경을 긁어놓기가 일쑤였죠. 전 결국 시모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자 남편에게 연락해 한바탕 난리를 쳤는지 남편의 입에서도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시댁엔 발걸음도 하지 않겠다는 제 뜻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줬던 남편이었는데 시모의 곡소리엔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인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시모의 생일을 며칠 앞둔 날, 남편은 다른 때보다 좀 더 간절하게 저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여보, 엄마 생신 얼마 안 남은 거 알지? 제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생신은 가야 하지 않을까? 당신은 내가 참석했으면 좋겠어? 어머님이 또 나한테 얼마나 모진 말을 할 줄 뻔히 알면서도? 그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뒀어. 당신한테 다신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말 하면 나도 영 끊어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날 믿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참석해주면 안 될까? 이대로 영영 영 끊고 살 수도 없을 테고 이쯤에서 못 이기는 척 참석하면 엄마도 아무 말 하지 않을 거야. 생각할 시간을 좀 줘. 당신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나도 워낙 어머님께 받은 상처가 커서 쉽사리 결정이 안 서서 그래. 이해해. 그러면 생각해보고 이야기해줘. 고민되더라고요. 남편의 말처럼 영영 연을 끊고 살 순 없다는 생각이 들긴 했으니까요. 그때까진 시댁과의 연을 영영 끊어버릴 생각은 전혀 없었기에 고민은 더욱 깊어만 갔고 깊게 고민해본 끝에 결국 참석하기로 했어요. 나 내일 어머님 생신 참석할게. 선물은 준비했어? 아직이면 내가 오늘 나가서 준비할까? 아니, 그냥 용돈 좀 드리지 뭐. 당신은 몸만 가면 돼.
당신이 참석하는 것 자체가 선물이지 뭐. 그러면 내일 저녁에 퇴근하고 데리러 가면 되는 거지? 아니야. 방향도 다른데 뭐하러. 그냥 내가 택시 타고 식당으로 갈게. 정말 고마워.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을 돌려먹길 잘했단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 이왕 참석하기로 한 거 시모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막아주겠다고 했지만 제가 아는 시모는 남편이 막는다고 한들 막힐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음날 전 저녁 시간에 맞춰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어떻게 먹은 마음인데 저는 그날 결국 시모의 생일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버렸거든요. 상대방 운전자가 막무가내 끼어들기식의 거친 운전이 원인이 된 교통사고였습니다. 사고는 꽤 크게 났고 천만다행으로 몸은 다치지 않았지만 많이 놀란 탓인지 배가 뭉치며 아파져 왔고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남편은 금방 오겠다고 하더군요. 여보, 나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 지금 구급차 타고 내가 다니던 병원으로 가고 있는데 나 너무 무서워. 배가 너무 아파. 잘못되면 어떡해? 뭐? 어쩌다가 많이 아파? 괜찮을 거야. 괜찮아. 일단 내가 지금 병원으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있어. 내가 금방 갈게. 정신없이 병원에 도착해 진료를 받으니 다행히 많이 놀랐을 뿐 아기와 저는 괜찮다고 하더군요. 일단 너무 놀란 것 같으니 수액을 맞으며 진정도 할 겸 한숨 푹 자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혹시 모르니 입원을 해서 며칠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전 입원을 하고 병실에서 수액을 맞으며 남편을 기다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얼굴에 차가운 무언가가 확 뿌려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 화들짝 놀라 일어났고 그곳엔 얼굴까지 붉히며 씩씩거리는 시모와 그런 시모를 뜯어말리는 남편이 있더군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왜 이 사람한테 커피를 들이붓냐고. 몰라서 물어? 이 고약한 것 좀 봐라. 시어머니 생신에 오기 싫어서 교통사고 났다고 거짓말하고 잠이나 꿀꿀 자는 꼴을 좀 보라고. 이 꼴을 보고도 내가 가만히 있으랴?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속도 식힐 겸 차가운 걸로 샀더니 이럴 줄 알았으면 뜨거운 커피를 살 걸 그랬어. 이 고약한 것 뜨거운 맛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시모는 제가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조차도 믿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저 제가 시모의 생일 자리에 참석하기 싫어 거짓말을 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 듯 했어요. 거기에다 제 연락을 받은 남편이 식사 자리에서 뛰쳐나와 버렸으니 자신의 생일을 망친 것에 화가 단단히 나 보이기도 했고요. 화가 단단히 난 시모는 수액까지 맞으며 잠든 저를 보며 꾀병이라 생각해버렸고 그대로 제 얼굴에 들고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확 부어버린 것이었죠.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 해도 되는 짓이 있고 안 되는 짓이 있지. 하물며 모든 것이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인데 어떻게 이딴 짓을 할 수가 있을까 싶더군요. 거기에다 홀몸도 아닌 임산부에게요. 그래서 시모에게 한마디 쏟아내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시모가 무서워서였냐고요? 아니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그저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저를 닦아주며 시모에게 계속 화를 내고 있었고 시모는 남편의 말을 깡그리 무시한 채 끊임없이 저에게 욕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었죠. 그렇게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만 껌뻑이고 있는 제가 또 불만이었는지 저에게 온갖 막말을 하며 제 머리를 향해 손을 뻗어왔습니다. 남편은 시모의 손을 꽉 잡은 채 저에게서 어떻게 해서든 떨어뜨려 놓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결국 남편의 힘에 시모는 떨어져 나갔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시모가 떨어짐과 동시에 배가 익숙한 느낌으로 아파져 오더라고요.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아, 또 유산이구나 하고요. 이런 저의 예상을 뒷받침하듯
침대 시트는 젖어갔고 급하게 의료진 분들이 오셔 응급처치는 무사히 마쳤지만 전 결국 유산을 하고야 말았죠. 아기의 힘찬 태동을 느끼며 행복함에 울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아기가 저를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한동안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과 한마디 없는 시모의 태도에 전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었죠. 남편은 그런 시모를 대신해 저에게 사과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제 마음을 달래주려 노력했지만 그 어떤 말도 제 귀엔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에게 막대한다거나 막말을 하진 않았어요. 엄연히 따진다면 이 모든 일은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시모의 잘못이기에 저의 슬픔과 분노를 M1 사람에게 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런 저도 남편에게 요구한 것은 있었습니다. 여보, 나 어머님 용서 못해. 어떻게 지켜낸 아기인데 어머님 때문에 하늘나라 보낸 거 나 살면서 두고두고 원망할 거야. 심지어 어머님 오해에서 비롯된 일들이니 난 더욱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어.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 어머님이 갑자기 정신 차려서 무릎 꿇고 빈다고 해도 난 용서할 마음 없으니까 당신도 앞으론 나 설득할 생각 하지 마. 알겠어. 내가 진짜 미안하다. 내가 그날 엄마를 잘 보고 있었어야 했는데, 아니, 애초에 병원은 나 혼자 갔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니야. 당신 입장 이해하고, 그날 병실에서도 당신이 어떻게 할 방도 없었다는 것도 이해해. 단지, 난 이제 어머님은 보고 싶지도, 어머님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어머님이 나한테 연락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당신이 중간에서 그 정도는 알아서 처리해 줄 수 있지? 알겠어. 그건 걱정하지 마. 정말 미안해. 남편은 알겠다고 하며 끝까지 진심 어린 사과를 해오더라고요. 남편도 많이 속상하고 슬플 텐데 제 앞에선 그런 내색 한번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야만 하는 남편이 때론 안쓰럽기도 하더군요. 전 그런 남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남편을 향해 웃어주기도 하고 때론 남편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저 혼자만의 아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처음엔 주로 몸 회복에 시간을 보냈고 몸 회복이 되고 난 후부턴 남편과 여행을 다니며 마음 회복에 힘썼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을 무렵 남편과 전 결혼 이후 최고로 사이가 좋은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절도 잠시 남편의 퇴근이 점점 늦어지더군요. 그 당시 일이 바쁜 것도 사실이었고 진급도 앞두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고요. 일이 바쁘다 보니 퇴근은 늦어졌고 그렇다 보니 남편은 늘 피곤함에 찌들어 살았어요. 그런 와중에 출장도 잦아지더군요. 처음엔 같은 회사를 다녔으니 출장이야 가끔 급하게 가야 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터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그런 일이 잦아지니 아무래도 의심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회사를 다닐 때 친하게 지내던 동료에게 연락을 해 은근히 떠보았고 그 결과 남편의 출장이 잦아진 것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예감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고 그 불길한 예감이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갑자기 집으로 돌아온 남편이 숨쉬듯 자연스럽게 출장을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여보, 나 또 출장 가. 이번엔 좀 길게 갈 것 같아.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이나? 요즘 회사에 무슨 일 있어? 무슨 출장을 이렇게나 자주 가? 무슨 일은 그냥 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 많아서 그래. 가서 일정 빨리 마무리하면 더 짧아질 순 있겠지만 스케줄상 아마 일주일 채워야 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당신도 마음 편히 일주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알겠어. 가서 술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끼니 꼭 챙겨 먹고. 알겠지? 남편은 얼마나 신이 났는지 짐가방을 싸 집을 나서며 콧노래까지 부르더군요. 그 모습에 저는 이상함을 넘어 수상하다는 생각을 강하게 했고 바로 흥신소에 의뢰해 남편의 뒷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당장이라도 제가 직접 남편의 뒤를 쫓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긴 했지만 그럴 순 없는 노릇이었어요.
혹여 제가 뒤를 쫓다 들키기라도 하는 날엔 남편이 절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지경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찝찝한 기분으로 계속 살 순 없는 노릇이었기에 의뢰를 했던 것인데 며칠 뒤 흥신소에서 알려준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선 남편분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던 것이 맞더라고요. 예상하셨던 대로 이번엔 출장이 아닌 여행이더라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게 동행하신 분이 또 계세요. 그건 아무래도 직접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 따로 묶어서 보내드릴 테니 확인해 보세요. 아직 며칠 남았으니 더 지켜보다 특별한 일 있으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받은 사진들과 정보들은 정말 제 입이 떡 벌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더군요. 상간녀는 남편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 20대 여자로 회사 사장 조카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출장길엔 늘 동행했던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상한 점은 출장을 함께 가면 상간녀도 거래처 사람들을 만난다거나 다른 일을 한다거나 해야 하는데 오로지 남편만 일을 하고 그 시간 동안 상간녀는 늘 쉬고 있는 것이 이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니 남편이 출장을 갈 때마다 상간녀는 회사를 쉬고 남편을 따라 출장길을 함께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 매번 남편과 함께 출장을 갈 방도가 없으니 그렇게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떠오른 남편의 말이 있었어요. 이번에 우리 부서에 낙하산 들어왔어. 낙하산? 웬 낙하산? 사장 조카라는 여자애 하나가 들어왔는데 아무리 낙하산이라도 그렇지 일을 전혀 못하는 거 있지? 어떻게 기본 지식도 없는 핏덩이를 우리 부서에 넣을 수가 있어. 진짜 짜증나서 일할 맛 안 난다니까. 핏덩이라고 칭하며 욕을 해대더니 그 핏덩이와 외도나 저지르는 꼴이라니 정말 구역질이 다 나올 지경이더라고요. 거기에다 두 사람이 만난 시기 역시 참 충격적이었어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두 사람의 대화와 회사에 알아본 시기로 추측해보건대 적어도 몇 달은 되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전이라고 함은 남편과 한창 사이가 좋을 때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에게 고마워하며 남편에 대한 애정을 키워나갈 때 남편은 외도나 저지르고 있었다니 정말 치가 떨려오더군요. 거기에다 정말 가관인 건 뭔지 아세요? 흥신소 직원분이 말했던 또 다른 동행인이 다름 아닌 시모였단 사실이었습니다. 상간녀와 다정히 팔짱을 끼고 있는 시모의 모습을 본 순간 정말 눈이 뒤집히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이번 출장길이 사실은 출장이 아닌 상간녀와 함께 시모를 모시고 간 여행길이란 걸 안 순간 세 사람이 어떤 추악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훤히 다 보이더군요. 제가 누구 때문에 아기를 잃고 어떻게 그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들을 이겨냈는데 그런 제 뒤에서 남편과 시모는 이딴 짓거리나 저지르고 다녔다니 이혼을 해도 곱게 이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일단 전 친하게 지내던 예전 회사 동료를 만나 사실을 말해주며 상간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워낙 친하기도 하고 믿었던 친구라 숨김없이 모든 걸 털어놓게 되었죠. 너 얼굴이 왜 이래? 아직 몸이 안 좋은 거야? 아니, 몸은 완전히 회복됐는데 기가 막힐 일이 생겼어. 회사에 사장님 조카 다니고 있지? 그 여자애랑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우고 있더라. 그래서 오늘 너한테 만나자고 했어. 뭐? 지금 그 말이 사실이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유부남을 건드려. 어쩐지 눈웃음 살살 치고 다니더라니. 와, 현욱 씨가 바람 피울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다. 아마 사장 조카라는 게 크게 한몫을 한 것 같더라. 처음엔 어린 핏덩이 낙하산이라고 하면서 싫어했었거든. 그런 인간이 왜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겠어? 어떻게 해서든 사장 조카 줄 잡고 성공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 아무래도 회사를 물려받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긴 하지. 그 소문 진짜야? 와, 너무 억울해서 말이 안 나오네. 이혼하면 그년이랑 하하호 잘 먹고 잘 살 거 아니야. 억울해서 미치겠다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이렇게 웃고 있겠어? 걱정하지 말고 넌 이혼 준비나 제대로 해. 내가 다 도와줄 테니까. 이렇듯 친구는 저에게 필요한 사실과 정보들을 다 알려주었고
마지막까지 저를 돕겠다고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전 이혼 준비에 박차를 가했고 기다리던 남편의 여행이 끝나는 날 시모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기니 할 이야기 있으니 당장 시댁으로 오라는 말이었죠. 시모의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 역시 문자로 시댁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니 바로 오면 된다고 하더군요. 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시댁으로 향했죠. 오늘도 안 오면 어떻게 하나 했더니 뭐하고 성게야? 천장 안 무너지니 얼른 앉거라. 그래, 여보, 여기 앉아. 시모는 제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짜증이 치밀어 오른다는 듯 저에게 신경질적으로 굴었고 남편은 저의 눈치를 살피고 있더군요. 저는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제가 앉음과 동시에 남편과 시모가 준비한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당신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이제 당신 사랑 안 해. 우리 이혼하자. 그래, 나도 너 같은 며느리 더는 우리 집 가족으로 둘 생각 없다. 애를 못 낳으면 시댁에 자락이라도 하든가. 이건 뭐 며느리를 들인 건지 상전을 모신 건지. 이 와중에 위자료를 주기 싫어 애쓰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치솟더라고요. 거기에다 아기를 못 낳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저딴 말을 짓거릴 수가 있는 것인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애를 못 낳긴 했죠. 어머님 때문에요. 어머님이 그날 저한테 욕하면서 머리채만 잡지 않았더라도 지금쯤 우리 아기 걸음마 떼고 엄마 하면서 제 품에 안겨 있을 거예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감히 그딴 말씀을 하세요? 아니, 얘가 생사람 잡네. 그게 어떻게 나 때문이니? 말은 똑바로 하려무나. 그렇게 떨어질 애였으면 어떻게 해서든 떨어졌을 게다. 네가 몸 관리 잘못해서 떨어져 버린 애를 왜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게야? 그렇지 않아도 교통사고 나서 놀란 상태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란 사람이 무식하게 잡아대는데 애가 어떻게 무사하겠어요? 어머님은 상식이란 게 없어요? 아님 양심이 없는 건가? 내 이년 말하는 꼴 좀 봐라. 하나만 봐도 열을 한다고. 네가 이때껏 날 어떻게 생각했다는 줄 알겠구나. 그러니 이날 이때껏 나한테 그딴 식으로 굴었겠지. 다 됐고 이혼하거라. 당장 여기에 도장 찍어. 시모의 이혼 강요는 점점 심해졌고 남편 놈은 그냥 구경꾼 마냥 보고만 있더라고요. 전 그런 두 사람에게 그간 모아뒀던 사진들을 던져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 그렇지 않아도 하려고 했어. 그런데 당신이 원하는 대로 깔끔한 이혼은 힘들 것 같은데 어쩌지? 보다시피 내가 알고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아서 말이야. 외도 사실을 들켜버린 두 사람은 수상한 눈빛을 주고받더니 무언가 결심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리곤 이내 남편이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몰랐으면 좋았겠지만 알았다니 다 말할게. 나 다른 여자 생겼어. 만난 지 얼마 안 됐긴 했지만 나 그 여자 사랑해. 감히 제 앞에서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쩌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것인지 화가 다시 한번 치밀어 올랐어요. 사랑? 내가 웃겨서 이런 상황에까지 사랑 타령이 하고 싶니? 솔직히 말해.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 조건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이야. 내가 당신 바람난 것도 다 아는데 이 여자 뒷조사는 안 해봤을 것 같아? 이 여자 당신이랑 나랑 다니던 그 회사 사장 조카라며? 왜? 회사 자기가 물려받기라도 한대? 그래서 당신 앞날 보장이라도 해주겠대? 정곡을 찔렸는지 남편은 잠시 멈칫한다 싶더니 이내 하소연을 하며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듯 교묘하게 제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어떻게... 그래, 나 성공하고 싶어. 당신이랑 헤어지고 가기만 하면 내 인생 성공하는 지름길이 보이는데 당연히 가야 하지 않겠어? 막말로 우리한테 애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나 당신이랑 엄마 사이에서 많이 힘들었어. 당신은 당신대로 난리고 엄마는 엄마대로 나한테 섭섭하다고 난리고. 야, 이 와중에 불쌍한 척하는 것도 모자라 내 탓까지 하는 거야? 당신도 참 어떤 면에선 대단하다. 당신 탓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내 나름대로는 힘들었단 말을 하는 거야.
이해까진 바라지 않지만 그저 알아만 달라는 거라고. 알아달라는 자체가 뻔뻔한 짓이야. 알아? 그래서 그 여자는 당신 엄마 좋대? 그래서 여행까지 같이 갔나? 끝없이 몰아붙이는 저를 향해 남편은 될 대로 되라는 듯 짓거리며 마지막 합의안을 제시했어요. 그래, 그 여자는 남들이 친딸이냐고 오해할 만큼 우리 엄마랑 사이 좋더라. 엄마랑 잘 지내주니까 지내는 며칠 내내 나도 마음이 편했고. 그러니까 이혼해. 당신이 이혼만 해주면 지금 사는 집도 당신 명의로 해주고 위자료도 넉넉하게 챙겨줄게. 그러니까 조용히 이혼만 해. 이런 상황까지 미리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듯 남편 놈은 막힘없이 조건들을 줄줄이 읊어대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있으니 나쁘지 않은 조건이라 생각했어요. 재산 분할을 해봤자 이 정도는 받지 못할 것이고 진정한 복수는 따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이혼, 좋지. 그래, 하자 이혼. 나도 너 같은 거 데리고 살 생각도 없고 당신 엄마도 지긋지긋해. 집, 명의, 위자료, 약속 꼭 지켜. 앞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사는지 내가 지켜볼 테니까. 그까짓 집이랑 푼돈 절대 안 떼먹을 테니까 서류 준비나 제대로 해놔. 바로 다 넘겨주고 이혼 도장 찍을 수 있게 말이야. 남편은 한시라도 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듯 저에게 당부 또 당부했고 시모 역시 당장이라도 동네 잔치라도 열 듯 기뻐하며 한마디 보태더라고요. 그래,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 얼른 서둘러라 아들. 드디어 이혼하는구나. 이제 우리 아들 잘 될 일만 남았어. 전현이 네 앞길을 막고 있어 내가 늘 걱정이었는데 이젠 두 발 뻗고 자겠어. 시모는 귀가 찢어지게 앙칼진 목소리를 내며 웃었고 저 역시 그런 시모를 보며 웃음이 새어나왔지만 참고 또 참았습니다. 아직은 제가 웃을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와 남편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남편은 약속한 대로 집을 비롯해 그간 모았던 돈을 거의 다 저에게 위자료로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한 후 저는 곧바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고 끝낼 수 있었죠. 모든 일을 끝낸 후 이제 저에게 남은 것은 그저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그저 지켜만 보면 되는 상황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자 드디어 친구에게 연락이 왔고 전 가벼운 발걸음으로 전 남편의 회사로 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니 난리통도 그런 난리통이 또 없더라고요. 상간녀는 친구에게 마구잡이로 화를 내고 있었고 남편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두 사람을 보고 있었어요. 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닌 언니가. 우리 가족이잖아. 친자매는 아니더라도 우리 가족이잖아. 그런 언니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난 너 같은 동생 둔 적 없어. 아니, 네가 우리 아빠 회사 들먹이면서 유부남이랑 놀아나는 순간부터 넌 내 동생 아니었어. 그러니까 회사에서 난동 그만 부리고 짐이나 싸. 짐 쌀 정신 없으면 그냥 가도 되고. 대충 보니까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해서 그런지 중요한 짐도 없어 보이더라. 마지막 정으로 내가 다 쓰레기통에 버려줄 테니까 정 챙길 기분 아니면 그냥 가도 돼. 언니! 나 네 언니 아니라고 몇 번 말해. 얼른 꺼지지 못해? 제가 기다리던 진정한 복수는 이것이었습니다. 사실 저에게 도움을 주던 친구는 사장의 친딸이었던 것이었죠. 친구는 회사를 물려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던 터라 일단 회사에 입사해 적당히 일을 배우고 훗날 자신의 사업체를 차리는 것이 꿈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상간녀는 회사 내에 친딸을 제외한 사장님의 핏줄은 자신뿐이니 무조건 자신이 회사를 물려받을 것이라 확신했고요. 내부 분위기 역시 물려주는 분위기로 기울어진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사실은 자신이 사장님 딸이라는 사실을 저에게만 밝히며 복수를 돕겠다고 호언장담한 것이었죠. 그 후 친구는 자신의 아빠이자 회사 사장님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버림과 동시에 회사를 물려받겠다고 선언해버렸고 전 남편과 상간녀는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렸던 것이었죠. 언니,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매정하게 굴어? 나 여기서 쫓겨나면 집에서도 쫓겨나는 거 잘 알잖아. 그러지 말고 제발 나한테 회사 안 물려줘도 되니까 우리 집에는 비밀로 해줘. 회사도 그냥 다니게 해주고, 응? 이렇게 빌게. 상간녀는 울고불고 하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고, 친구는 그런 상간녀를 냉정하게 내려다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게 빈다고 끝날 문제야? 그리고 나한테 빌긴 왜 빌어? 네가 정말로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네가 정말 그 남자를 사랑했든 말든 내 알 바 아니고 관심도 없는데,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너 그렇게 남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엔 피눈물 나는 법이야. 알겠어, 알겠다고. 내가 정말 잘못된 행동한 거 지금 죽어라고 후회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언니가 좀 해결해줘. 언니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내가 왜? 난 그럴 생각 전혀 없으니까 네가 싼 똥 네가 치워. 알겠어? 상간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고 전 남편은 그제야 다 끝났다는 것을 체감했는지 주변 눈치를 살피며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그 순간 그만 저와 눈이 마주쳐버렸고 집도 저에게 주고 큰 금액의 위자료까지 주느라 거지가 되어버린 전 남편은 순간 제가 동아줄로 보였는지 불이 나게 제 앞으로 달려오더군요. 그리곤 깃털보다도 가벼운 무릎을 꿇고 저에게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도 다 봤지. 전현이 날 속였어. 전현이 날 꼬시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그딴 정신 나간 짓은 하지 않았을 거야. 넌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니? 네가 그렇게 말하면 아, 그랬구나 하고 내가 다 용서할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난 그냥 내 상황이 그렇다고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어. 당신도 알다시피 나 당신한테 위자료 준다고 돈도 없고 회사에도 외도남으로 낙인 찍혀서 곧 그만둬야 할 상황이야. 내가 이런 꼴이 됐는데 당신 마음 아프지 않아? 당신 그래도 날 사랑했었잖아. 그러니까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나 좀 용서해주고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이혼하자던 전 남편은 이제 저에게 사랑 타령과 더불어 그간의 정을 호소하며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진심이라곤 티끌만큼도 들어가지 않은 용서를 말이죠. 내가 받아줄 것 같아? 용서가 될 것 같냐고. 당신, 나 마지막으로 유산하고 나랑 여행 다니고 하면서 몰래 저 여자랑 연락하고 다녔지? 난 그때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가 행복했다가 그런 감정을 가지는 내 자신이 죄스러웠는데 넌 행복했니? 젊은 여자애가 심지어 회사까지 물려받게 될 여자애가 유부남인 너 쫓아다니니까 행복했어? 네 새끼를 네 엄마 손에 잃은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대성통곡을 하는데 넌 행복했냐고. 절규에 가까운 제 말을 들은 전 남편은 마지막 눈물까지 짜내며 저에게 매달리더군요. 내가 정말로 면목이 없는 상황인 거 다 알아. 내가 죽일 놈인 거 다 안다고. 당신한테 내가 죄인인 것도 잘 알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잘한다잖아. 당신이 용서해주고 나 받아주기만 하면 내가 앞으로 살면서 다 갚을게. 당신한테 상처 주고 당신이 울었던 만큼 내가 다 갚으면서 살게. 제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기회를 줘. 내가 미쳤니? 너한테 그런 기회를 주게? 난 절대로 당신 뜻대로 해줄 생각 없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꿈은 꾸지도 마. 끝까지 매달리던 전 남편은 갑자기 태세를 바꿔 미쳐버린 사람처럼 저에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돈이라도 내놔. 내가 준 위자료라도 다 내놓으라고. 뭐라고? 너 진짜 미쳤니? 그 돈 네 말대로 위자료야. 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라고. 그런 돈을 내가 미쳤다고 너한테 돌려주겠어? 재판 갔으면 그 돈의 절반도 못 받을 거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그래, 내가 많이 양보해서 절반만 되돌려 받을 테니까 그거라도 내놔. 얼른 내놓으라고. 참다 못한 저는 고함을 지르는 남편의 뺨을 시원하게 날려버리고 말았어요. 그제야 정신이 조금 돌아왔는지 토끼 눈을 하고 저를 보더라고요. 이제 정신이 좀 드니? 지금처럼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앞으로 다신 보는 일 없도록 하자. 제발 부탁이다. 그렇게 전 회사를 나와버렸어요.
뒤에서 상간녀와 남편의 고함과 함께 우는 소리가 들려와 돌아서는 저의 발걸음은 더없이 가벼웠답니다. 그 후로 전 남편과 상간녀는 당연한 수순으로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는 유부남과 놀아난 것도 모자라 이혼까지 시킨 사실이 본가에 다 알려져 돈 한 푼 없이 쫓겨났다고 하고요. 더 통쾌한 건 뭔지 아세요? 친구에게 전해 들었는데 오갈 데가 없어진 상간녀가 다른 사람도 아닌 전 시댁으로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론 상상이 되죠? 성질 하나 끝내주는 전시모가 짐까지 싸들고 온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내 아들 신세 망친 나쁜 년이라며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했다고 하더군요. 걔도 참 웃기지 않니? 내가 자기 편이라도 들어줄 줄 알았는지 나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하며 하소연하는데 내가 기가 막혀서 난 그런 애랑 핏줄로 엮인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그나저나 너 진짜 이혼 잘했다 싶더라. 그딴 시모 밑에서 그 세월을 어떻게 버티고 살았어? 듣기만 해도 성질 대단하다 싶던데. 어떤 면에선 전 남편한테 고맙기도 해. 그놈이 바람 피워줘서 이혼할 거라 마음먹을 수 있었으니까 말이야. 아니었으면 난 지금까지 그놈의 사랑 타령하면서 그 집에서 온갖 스트레스 다 받아가면서 살고 있었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기도 하네. 하여튼 너 계속 쉴 거야? 우리 회사 지금 비상인 거 알지? 와서 일 좀 안 할래? 복직하란 말이야. 넌 이 전 남편 일 집에서 도와주고 있었던 거 다 알고 있어. 그 아까운 실력 썩히지 말고 일 좀 해. 출근하는 게 좀 그러면 집에서 해도 되니까 잘 생각해봐. 아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해줘. 복수를 도와준 것만으로도 참 고마운데 이렇듯 친구는 제 앞날까지 도와주더라고요. 경력 단절인 제가 취업이 힘든 건 당연한 현실이었고 그렇다고 가게를 차릴 성격도 못 되는 걸 잘 아는 친구의 배려였죠. 전 친구에게 다시 한번 도움을 받기로 했고 그 후론 외주 일을 받아 일을 하게 되었어요. 외주라고 하기엔 출퇴근하는 직원과 다름없는 복지를 받는 터라 제 생활은 아주 만족스럽답니다. 특히 친구가 말했듯이 전 남편이 진행하던 일을 제가 마무리하며 그 공을 크게 인정받기도 했어요. 사실 전 남편의 일을 집에서 제가 도왔던 터라 크게 힘들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더 큰 보상을 받게 되어 민망할 때도 있긴 하답니다. 전 여전히 만나는 사람 없이 혼자만의 삶을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소개를 해준다고들 하지만 혼자만의 삶에 워낙 만족하기에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정확히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맞춰 사는 것도 싫고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감정에 더 신경을 쓰는 삶을 더는 살고 싶지 않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앞으로도 전 가고 싶은 곳엔 언제든지 훌쩍 떠나는 여행을 즐기고 하고 싶은 일은 마음껏 하며 만나고 싶은 사람은 눈치를 보지 않고 만나는 인생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이로써 제 사연은 끝이 났네요. 어떠셨나요? 다들 욕들 좀 하셨나요? 전 사연을 들으며 울기도 많이 울지만 빨리 이혼하지 왜 참고만 있냐고 욕을 할 때도 많거든요. 저 역시 그 상황에 이혼은 하지 못하고 끝까지 남편과 살았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실 마지막 유산을 하고 난 후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전 남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런 전 남편과 함께 살다 보면 제가 아무리 싫다고 하며 연을 끊고서라도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사람이 전 시모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당시엔 전 남편에게 마음이 남았던 터라 그대로 이혼까지 하게 되면 후회가 남을 것 같더라고요. 결과적으론 더 큰 배신감을 맛보고 이혼을 하긴 했지만 그랬기에 저에겐 미련은 없습니다. 그랬기에 지금 삶이 행복하며 지금껏 느껴왔던 만족감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의 만족하는 삶을 살고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하고 시댁과의 지긋지긋한 인연도 끊어버린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별 이상한 일을 겪기도 하는데 제게는 시댁이 그 이상한 일의 중심이었어요. 살면서 이 정도로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은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댁 사람들이 한 짓에 대해 한번 까발려 볼 생각입니다.
저와 남편은 나이 차가 좀 있어요. 제가 30대 중반이었을 때 남편은 40대 초반이었거든요. 솔직히 연애할 때 남편은 정말 못 봐줄 정도였어요. 나이 40에 돈 모아둔 것도 없었고 삐쩍 말라서 한마디로 엄청 불쌍해 보였어요. 게다가 직장은 중소기업조차 되지 않는 아주 작은 회사였고 월급도 그 나이 때 남자에 비하면 박봉이라고 할 만큼 적게 벌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가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그런 노총각한테 시집을 가? 남편과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희 언니가 했던 말이에요. 두 분 부모님은 원래부터 자식들 일에 가타부타 말하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실 뿐 저를 비난하는 일은 없었죠. 그런데 저희 언니는 달랐어요. 언니는 무엇이든 저에게 솔직하게 말해줬거든요. 근데 사람이 참 착해. 한눈 팔 것 같지도 않고. 너 한 번 실패한 걸로 너무 눈이 낮아진 거 아니야? 네가 뭐가 모자라. 너 자존감이 낮아진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나보다도 훨씬 나이 많은 아저씨를. 사실 언니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때 굉장히 자신감이 하락해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30대 초반부터 사귄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남자가 바람을 펴서 결국 파혼에 이르렀거든요. 사람들이 결혼까지 안 간 게 다행이라고 했을 만큼 그 남자는 최악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죠. 제게 사기를 치려던 인간이 워낙 잘생긴 데다가 유들유들한 성격이었다 보니 무의식 중에 그런 남자와 정반대되는 사람을 고른 것 같기도 했죠. 그렇지만 정말로 그런 이유만으로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만큼 그 사람이 순수하고 착했거든요. 그래서 더 끌린 거예요. 언니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좀 달랐어요. 시부될 분이 공무원이라 부모님이 좋아하셨거든요. 공무원이라는 직함이 주는 신뢰감이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딱 주어진 거죠. 그렇게 상견례를 무사히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을 상의하러 시댁에 들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이 결혼에 불안을 가지게 됐어요. 저희 신혼집 이야기를 하는데 시모가 그러더군요. 결혼은 너희 알아서 하거라. 신혼집도 마찬가지야. 너 나이가 40이나 넘어서 어른들한테 의지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욕해. 아직 돈 벌 수 있는 날도 많고 힘도 있지 않니? 그러니까 알아서 결혼해. 결혼식에 우리는 아버지 은퇴하고 나도 일 안 하니 신경 많이 못 써줄 거다.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좀 많이 당황했어요. 남편이 예전에 저한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여태 돈을 많이 못 모아둔 이유요. 월급 받을 때부터 시모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렸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남편 월급이 정말 박봉인데 그 박봉에 매달 100만 원을 시댁에 드렸다니 기대를 좀 했거든요. 10년 넘게 그렇게 돈을 받아가셨으면 아들 장가갈 때 돈 좀 마련해 주실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아예 선을 딱 긋는 모습에 당황해버렸죠. 남편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결혼해서도 어머님한테 용돈 그렇게 드릴 거야? 그렇지 않을까? 여태 주던 걸 안 주는 것도 이상하고. 오빠, 잘 생각해. 지금 당장 오빠 돈 한 푼 없이 결혼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랑 내가 모은 돈으로 신혼집은 작은 거라도 마련할 수는 있어. 근데 결혼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빠도 보탬은 돼야지. 어머님한테 그렇게 용돈을 많이 드리면 앞으로 애가 생기고 내가 육아휴직 쓸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이 조용히 생각하더군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무리겠죠. 지금 당장이야 급한 불을 우리 친정에서 꺼주겠지만 그것도 무리해서 꺼준 거예요. 앞으로 더 큰 불은 저희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고요. 결국 남편은 제 말에 수긍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결혼 후에 내가 말할게. 용돈 드리는 거 줄인다고. 한 30만 원만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면 괜찮아. 나도 우리 엄마한테 그 정도 드리고 있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저도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리고 나도 집 살 때 돈 보탤게. 어머니에게 드리던 용돈을 줄이면 대출금 정도는 낼 수 있을 거야. 아니야, 오빠. 그 돈은 우리 열심히 모아두자.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우리 노후를 위해서라도 돈은 모아둬야 하거든. 오빠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줘서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고, 친정 부모님의 도움과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신혼집도 어렵게 장만할 수 있었어요. 작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그래도 매매였어요. 서울이었으면 엄청 비쌌겠지만 지방이라 가격도 비싸지 않았어요. 그래도 대출 없이 집을 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결혼하고 나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도 않더군요. 저는 간호사로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일하는 병원이 시댁과 가까웠어요. 결혼한 그달부터 시모가 저를 매번 시댁으로 불렀어요. 저의 출퇴근 시간을 체크해서 꼭 일을 안 할 때 불렀어요. 그리고는 정말 쓸데없는 일들, 자기가 하기 싫은 일들을 저한테 시켰어요. 오늘은 설거지랑 냉장고 청소 좀 하고 가거라. 어깨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냉장고 청소하고 나면 화장실도 좀 청소해 놓고 곰팡이 핀 곳이랑 줄눈 있는 부분 하얗게 만들어놔. 그렇게 말하며 자기는 소파에 앉아서 어깨를 통통 두드리며 TV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보수적인 집단에서 자라서 시모가 며느리에게 일 정도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이 많은 연장자에 대한 공경이라고 생각한다면 못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제게 그런 일을 시키고 싶다면 그 밑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최저한의 존중이 깔려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 다 했으면 가봐라. 너 있으니까 편하게 못 쉬겠어. 다음에는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시모의 일을 도와줬다면 수고했다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한번, 그거라도 저한테 줬어야 맞는 거죠. 그랬다면 그것만으로도 보람과 뿌듯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시모는 마치 당연히 부려야 할 종년을 부린 것처럼 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예, 이번 달 월급도 10일에 나오니? 큰일이네. 너 아범한테 내 용돈 좀 더 빨리 달라고 이야기하거라. 이번 달 모임이 10일 전에 잡혀서 그 전에 옷을 사야 하거든.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한 번 입었던 옷을 입고 가는 것도 좀 그렇지 않니? 그이한테 물어볼게요. 물어볼 게 뭐 있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정말 고압적인 자세로 그런 말을 하는 시모를 보며 시모가 저를 그리 반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시모가 용돈을 빨리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남편은 이 기회에 용돈을 줄여서 드리겠다고 말하겠다고 했고 저도 함께 시댁에 가기로 했어요. 시댁에 가서 시모에게 봉투를 건넨 남편에게 시모가 의아한 듯 묻더군요. 그냥 계좌로 붙여주면 되지 왜 갑자기 현금을 가져와? 그렇게 이야기하며 봉투를 열어 확인하던 시모가 인상을 팍 찡그리더군요. 너 이건 뭐야? 왜 30만 원밖에 안 들어있어? 나머지 70만 원은 어디 갔니? 어머니, 그 일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도 이제 결혼했고 아이도 곧 생길 건데 어머니 용돈으로 100만 원씩 드리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서요. 이번 달부터는 30만 원만 드릴게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설마 네 짓이니? 네가 우리 아들한테 바람 넣었어?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결혼하면서 마련한 신혼집도 이 사람이랑 장인어른께서 다 도와주신 거잖아요. 결혼할 때 저는 해간 것도 없고요. 지금 많이 저축해야 애가 태어났을 때 조금이라도 더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겠죠. 네가 처갓집에 도움을 받았으면 그건 네가 해결할 일이지. 설마 처갓집에 도움 좀 받았다고 내 용돈 깎아서 사돈한테 돈 주는 거야? 그런 거면 엄마는 용납 못한다.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오빠가 여태껏 살면서 신세진 게 많아서 용돈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분가해서 사는데 이러면 두 집 살림이라 돈이 더 많이 들어요. 당장 저 임신이라도 해서 일 못하게 되면 지금 모아놓은 돈으로 버텨야 하는데
저는 집 사느라 돈 다 썼고 오빠는 모아둔 돈도 한 푼 없어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모아야 아이 낳고 살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무슨 이해를 해?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월급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니? 너 결혼했다고 우리 아들 월급까지 네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큰 오산이야. 왜 네가 중간에서 난리야?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더니 딱 그 꼴이구나. 너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이 나한테 주는 돈 갈취하려고 결혼하자고 한 거니? 결혼할 때부터 이상했지. 다 늙은 노총각하고 30대 중반의 젊은 여자가 왜 결혼을 하겠어? 너 돈 때문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거지? 막말도 이런 막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노총각이 돼서 겨우 결혼한 아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사람을 돈 보고 결혼하는 여자로 몰아가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돈 보고 결혼했으면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왜 하겠어요? 지금 돈 쓴 것만 봐도 그래요. 저희 집이랑 제가 다 했지 이 사람이랑 어머님이 뭐라도 해주신 거 있으세요? 결혼할 때 그러셨잖아요. 결혼할 때 도움 같은 거 바랄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다 했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 축의금까지 싹싹 긁어가셨으면서 어머님은 저한테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얘 말하는 것 좀 봐. 어디 어른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큰 소리야? 내가 돈 안 해줬다고 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너희 집에서 집해왔다고 유세 떠는 거냐고? 어머님이 먼저 저를 돈 보고 결혼한 여자 취급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틀린 말 했어요? 그러는 어머님은 이 결혼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요? 앞으로 생길 손주부터 생각 좀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시댁을 뛰쳐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있으니 남편이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괜찮아?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해서 많이 속상했지. 내가 엄마한테 잘 이야기해놨어. 앞으로는 30만 원만 드리기로 이야기 다 됐어. 나도 오빠한테 미안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큰 소리 내고 할 건 아니었는데. 나 지금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거든. 사실은 내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있어. 결혼식 직전에 생긴 소중한 아이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흥분한 것 같아. 호르몬 변화 때문에 감정 기복이 좀 생겼거든. 정말? 아이가 생기다니.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흥분해서 말했구나. 앞으로는 내가 잘할게. 내가 우유부단한 탓에 당신한테 상처 준 것 같아서 미안해. 이런 남편이 있어서 저는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포기를 모르는 집념을 가졌더라고요. 용돈을 줄이겠다고 한 그 다음 주에 바로 연락이 왔어요. 아들, 우리 집이 너무 오래되고 크니까 좀 더 작은 곳으로 갈까 싶다. 그런데 늙어서 시골 들어가는 것도 병원 가는 거 힘드니 안 되고 내가 다니던 병원 근처에 가고 싶은데 돈이 좀 모자라네. 네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돈 좀 마련해 봐라. 옆에서 시모 전화를 함께 듣고 있던 제가 한마디 하려는데 남편이 저를 말리더군요. 어머니, 제가 좀 더 안정기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아이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돈 쓸 일은 좀 피할 생각이에요. 지금 있는 집 수리할 곳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보고 수리해야 하는 곳은 수리할게요. 그런데 지금 당장 돈 마련하는 건 무리예요. 아이? 너희 아이가 생겼어? 거짓말 아니야. 나한테 돈 주기 싫어서 애 생겼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무슨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해요. 어머니, 이제 좀 그만하세요. 저는 괜찮은데 와이프 상처받는 건 안 보고 싶어요. 죄송해요. 그렇게 전화를 끊는 남편을 보니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시모의 그런 막무가내 요청도 막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돈이 더 필요하다는 시모 말은 진짜 듣고만 있어도 어질하더라고요. 사실 시모는 전업주부로 시부가 주는 돈으로 생활했었는데 사치가 좀 있었거든요. 과시욕도 있고 함께 모임하는 사람들 따라가려니 시부 용돈만으로는 버거웠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아들 용돈으로 10년 동안 사치스럽게 생활한 모양이었죠. 며느리가 생겨서 이제 그런 생활을 청산해야 하는데 쉽지 않으니 이런 식으로 매번 돈을 요구했어요. 집도 비싼 집으로 가려는 이유는 뻔해 보였어요. 지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땅값 비싼 곳으로 이사 갔다고 말이죠. 손주가 생기니 결국은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는 않더군요. 하지만 그 뒤로는 좀 더 치사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제게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속내를 확인하고는 소름이 돋았어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검은 속내가 있더라고요. 저는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았어요. 딸은 시모의 의심과는 다르게 남편과 무척 똑같이 생겼었어요. 아무도 남편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도 못할 정도로 말이죠. 시댁에는 그 용돈 사건 이후로 잘 가지 않았고 명절과 생일, 어버이날에만 방문하게 됐어요. 그 외의 날에는 남편 혼자 시댁에 들렀죠. 아이가 2살 때였어요. 음식을 차리는 건 거의 다 제 몫이었어요. 시모는 절대로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딱 하나, 밥만 시모가 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짜증나는 일은 따로 있었어요. 밥을 먹으려고 할 때마다 저를 바깥으로 심부름을 보냈거든요. 시댁에서 마트까지는 적어도 걸어서 왕복 20분은 걸렸어요. 가는데 10분, 장 보는데 10분, 오는데 10분이면 총 30분을 보내는 거죠. 심부름은 항상 간장이나 막걸리, 음료수 같은 액체로 된 무거운 물건들이었죠. 미리 사두면 될 것인데 항상 그렇게 저를 시켰어요. 그리고 갔다 오면 다들 밥을 다 먹고 저는 남아있는 찌꺼기만 먹어야 했죠. 게다가 그뿐이면 말을 안 해요. 항상 제 몫에 새밥만 없어서 찬밥을 줬는데 그 밥에서는 항상 쉰내가 났어요. 어머니, 이거 상한 것 같아요. 어머, 어쩌니? 밥이 없는데 햇반이라도 사와서 먹어. 그러면서 또 내보내는 거예요. 한 번이면 실수였나 보다, 정신이 없었나 보다 싶지만 매번 갈 때마다 이런 패턴이니 나중에는 아무리 바보라도 제가 괴롭힘을 당한다는 걸 알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이번에 명절에 들렀을 때는 제가 아이를 돌보느라 허리에 디스크 증상이 심해서 고생했던 날이었어요. 시모가 밥을 다 차리게 해놓고는 저에게 또 일을 시키더군요. 예, 내가 보니 간장이 뚝 떨어졌더라. 너 지금 마트 가서 간장 좀 사와. 전이랑 고기 간장에 찍어 먹어야 하는데 다 떨어졌네. 아까 전에 요리할 때 확인했을 때는 남아있었던 간장이 하나도 없더군요. 간장을 다 비워버린 모양이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옆에 앉아있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좀 다녀와요. 나 허리 때문에. 맞다. 어머니,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후다닥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예, 네가 왜 가? 넌 밥 먹어야지. 이런 일은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다. 어머니, 와이프 지금 허리가 많이 안 좋아요. 병원에서 디스크 증상 너무 심해서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무거운 거 특히 들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녀올게요. 여보, 조심해서 갔다 와. 금방 다녀올 테니까 다들 밥부터 드세요. 와이프 오늘 점심도 제대로 못 먹어서 배고플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이 나가버렸죠. 저는 말했어요. 아버님, 식사 늦어서 배고프시죠? 얼른 밥 내올게요. 예, 너는 남편이 없는데 밥이 넘어가니? 어머님, 남편 걱정보다 아버님이 걱정돼서 그렇죠. 아버님도 배 많이 고프실 거예요. 점심을 너무 일찍 드셔서. 그래도 사람이 없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지. 넌 어떻게 돼 내가 인정머리가 없어? 그만하고 밥 내와. 한 사람 없다고 나머지가 굶는 게 말이 되냐고 했던 게 당신이었잖아. 어서 밥 가져와. 배고파 죽겠네. 그럼 좀 기다려요. 아직 밥 덜 됐는데. 시모 말과는 달리 밥솥에 밥은 이미 예전에 완성되어 있었어요. 이쯤 되니 너무 명확하더군요. 여태
일부러 저에게 밥을 늦게 먹이려는 거였어요. 민기적거리는 시모 때문에 결국 밥은 남편이 오고서야 먹게 됐죠. 정말 오랜만에 모든 가족이 동시에 먹는 밥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시모는 제게만 쉰내 나는 밥을 내놓더군요. 여보, 나 속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내 밥 나눠 먹자. 당신은 많이 먹어야 해. 내가 이렇게 살찌우느라 얼마나 힘썼는지 알지? 배고프다고 하지 않았어? 갑자기 속이 왜 안 좋아? 근데 어머니, 밥이 이상한데요? 상한 것 같은데 새 밥 없어요? 더 이상 밥은 없다. 밥 먹고 싶으면 햇반 사와서 먹던지. 아니면 너희 집에 가서 먹거라. 그래요? 그럼 저는 나가서 밥 먹고 들어갈게요. 그럼 명절 잘 보내세요, 어머님, 아버님.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밥 먹고 올 거야? 그냥 내 밥 먹어. 내가 안 먹으면 되는데. 아니야. 당신도 요즘 몸 안 좋은데 그거 먹어서 되겠어? 그냥 나는 애랑 나가서 먹을 테니까 걱정 말고. 그렇게 말하며 저는 짐을 챙겼어요. 그러자 남편이 따라오더군요. 여보, 같이 가. 어머니, 다음에 와서 먹을게요. 아이, 밥은 먹고 가야지. 이거 다 어쩌라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많이 드세요. 저희는 그러면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를 붙잡는 시모를 내버려 두고 밖으로 나왔어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왜 여태까지 이러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렇게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시댁에서 연락 오면 남편만 보냈어요. 며느리 취급도 안 해주는 시댁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몇 번 남편만 보냈더니 시모가 전화가 왔더군요. 너 요즘 왜 집에 안 오니? 며느리가 돼서 집안 행사에 얼굴도 안 보여?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결혼은 왜 했니? 우리 아들 혼자서 여기저기 다니도록 만들 거면 네가 며느리 실격인 거지. 그냥 이럴 거면 이혼을 해. 우리 얼굴 보기도 싫으면 그냥 이혼하면 되지 뭐하러 질질 끌어? 어머님, 좀 흥분하신 것 같네요. 갑자기 전화 와서 이혼하라고 하셔도 저희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럴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너 혼자 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했어? 시모가 남편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시모와 이야기할 때 혹시라도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선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아마 또 돈이나 달라고 했겠죠. 남편은 거절했을 테고. 그러니 저한테 전화와서 이 난리를 피우는 거겠죠. 시모는 남편에 대한 통제권이 저한테 넘어온 것이 화가 날 정도로 열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저는 남편을 통제하는 짓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함께 살기 위해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선을 정해줬을 뿐이었죠. 결혼한 부부가 자기 가고 싶을 대로 가면 부부 생활이 유지될 리 없잖아요. 게다가 시모의 저 행동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저는 저고 남편은 남편이죠. 부부가 일심동체라도 매일 같이 다녀야 한다는 법은 어딨나요? 그리고 남편이 애도 아니고 혼자 다니는 게 왜 안 되나요?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신 것 같네요. 이혼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넌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우리 아들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마누라 이야기만 하면 난리야. 그리고 너 우리 아들한테 도대체 뭐라고 하길래 애가 내 말을 듣지를 않아. 네가 내 아들을 너 좋을 대로 써먹고 있잖아. 그건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번 돈은 내 돈이고 내가 키워준 값 받겠다는데 네가 중간에서 그걸 낚아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니? 너 두고 봐라. 내가 아들한테 이야기해서 너희 꼭 이혼시켜버릴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부부 사이의 일을 왜 본인이 결정하겠다는 건지. 시모와 대판 싸우고 나서도 저는 시댁에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그 전화 내용에 대해 이를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혼자서 열심히 시댁에 다녀주는 남편에게 이런 일로 더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그 전화 이후로 남편이 점점 이상해지더군요. 시모에게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건지 시모에게 설득당해 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말을 꺼냈어요. 당신 우리 부모님 얼굴 진짜 이렇게 계속 안 볼 거야? 부탁인데 만나서 한 번만이라도 대화를 해봐. 대화? 아버님하고 대화하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머님은 아니잖아.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이미 나를 싫어하시는 분이야. 만나면 싸움만 하는데 대화도 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지. 엄마도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싶다는데 당신이 좀 굽히고 들어가주면 안 될까? 여태까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이번 한 번 정도는 당신이 양보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나 저는 반대했어요. 절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을 하라 마라 전화로 요구하는 시모와 대체 무슨 대화를 나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시모와 결국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모든 것이 남편의 그림이었죠. 저녁에 외식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리고기 가게를 간다길래 좋아서 남편과 함께 나갔는데 그 자리에 시모가 떡하니 앉아있더군요. 예, 왔니? 오랜만에 보는구나. 잘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네. 왜 요새 이렇게 얼굴을 안 비추니? 사람이 확 달라졌더군요. 엄청 부드럽게 말하는 시모를 보며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하나 경계부터 됐어요. 불과 며칠 전에 이혼하라며 난리친 시모와 대화를 나눴기에 이 변화가 더 수상했죠. 그러니 당연히 말이 곱게 나갈 리가 없었죠. 제가 얼굴을 안 비추는 이유는 어머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뾰족하게 가시가 돋친 제 말에 갑자기 시모가 얼굴을 손바닥으로 감싸더니 엉엉 울더라고요. 얘야, 미안하다. 내가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시킨 건 아니다. 나는 다 너 욕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어디 가서 며느리 네가 하고픈 대로 하면 사람들이 배운 거 없다면 욕할 테니까. 그래서 내가 미리 너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 너를 오해하게 만들었어. 미안하다. 지금 왜 우세요? 정말 할 말이 이거 말고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다니까요. 네가 화난 것도 알겠는데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나는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오해 풀고 다시 우리 집에도 들리고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잔치에도 나오고 그래. 네가 화났다고 해서 우리 아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니. 게다가 요즘에는 나도 며느리한테 버림받았냐며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상황이라 어디 나가기도 무섭고. 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완전 불쌍한 척 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울어요? 울고 싶은 건 저였는데.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니 전화로 이혼하라며 난리치던 건 잘못이 아닌가요? 제가 당황해서 입만 벌리고 있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엄마가 사과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사이좋게 지내줘. 중간에서 고생하는 날 생각해서라도. 게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울면서 사과하실 정도면 정말로 당신이랑 잘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나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어머님이 왜 울면서 나한테 사과를 하셔? 불과 며칠 전에 전화 와서 당신이랑 이혼하라고 하셨어. 게다가 당신도 알다시피 상한 밥, 그거 당신은 그날 처음으로 받겠지만 나는 결혼 후 내내 그 상한 밥이 나왔다고. 그것뿐인 줄 알아? 결혼 직후에는 식모처럼 시댁에 불러서 일 시켰잖아. 나더러 지금 그런 상황에 잘해보라고? 나는 어머님의 사과가 진짜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런 것들 다 통틀어서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시는 거잖아. 당신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었어? 어른이 먼저 사과하면 받아줘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 앞으로 그런 일 없겠다고 말씀까지 하셨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사과한 게 아닌 것 같다고. 불과 며칠 전에 나한테 연락 와서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하신 분이 어머님이야. 그런데 지금 며칠 지났다고 나한테 사과를 하셔?
당신은 그게 이해가 돼? 그렇게 죽일련 살릴련 난리를 피우더니 갑자기 왜? 남편의 어이없는 말에 대꾸를 하며 흙이 시모를 훔쳐보던 제 눈에 정말 경악스러운 모습이 비춰졌어요. 시모가 우리 두 사람의 싸움을 구경하며 싱긋 웃고 있더라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 있죠? 우리 싸우게 하려고 이랬나 싶었어요. 그때 시모가 끼어들었어요. 그만들 해라. 나 때문에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어. 아들아, 나는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한다. 네가 며느리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해서 사과까지 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실수라고 말한들 네 처한테 먹히지도 않겠지. 네가 며느리와 헤어진다고 해도 나는 안 말린다. 어른인 내가 먼저 사과까지 했는데 그 사과마저도 안 받아들인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집에 데려다 놓는 거 반대다. 그러니 앞으로는 너도 우리 집에 오지 말거라.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연을 끊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래, 네 처가 이렇게 협조가 안 되면 우리가 연을 끊는 게 맞는 거지. 시모는 교묘하게 남편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양자택일이었죠. 와이프냐 부모냐 고르라는 거였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갈팡질팡 하더군요. 저는 그 갈팡질팡에 더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저는 연 끊을 생각 없어요. 우리도 너와 연 끊을 생각은 없었어. 그런데 네 마누라를 봐라. 아주 완고하잖니? 고집이라는 고집은 있는 대로 부리고 어른들이 머리를 낮추고 들어가도 빳빳하게 고개 들고 나한테 따지는 거 못 봤니? 나는 그런 여자는 며느리로 두고 싶지 않다. 내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사과하면 뭐하니? 받아줄 생각이 없는데. 당신 진짜 우리 엄마랑 화해 안 할 거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도대체 뭘 더 바래? 와, 당신이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사람인지 몰랐어. 나랑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갔으면 받아주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막말로 시댁 어른이잖아. 어떻게 너는 네 생각만 해? 네가 힘들다고 나랑 부모님 관계 다 망쳐놓는 게 말이 되는 일이야? 아들, 됐다.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평생 이해를 못해. 내가 이것 하나만 확실히 말하마. 재산 분할은 확실하게 해라.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뒤탈이 없어. 너희가 이혼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은 없는데 이 엄마는 네가 재가를 해도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아예 이혼을 하라고 등을 떠밀고 있더군요. 결국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진짜 나랑 헤어질 거야? 당신이야말로 나랑 헤어지고 싶지 않으면 어머니 말씀 좀 들어. 일 그거 시키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 민감하게 굴어? 어르신 힘 없으니 며느리한테 일 시킬 수도 있지. 그냥 일 시키는 거면 나도 해. 근데 일을 하고도 수고했다 한마디 해주는 법이 없잖아. 마치 당연한 듯이 집에 딸린 종 부리듯이 하는데 내가 왜 화가 안 나겠어? 반대로 생각해보라고. 우리 엄마가 오빠를 마음대로 불러서 일 시켜 먹고 일 다 했으니까 빨리 너희 집에 가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어? 그리고 어머님 아까 나한테 사과하신 것도 다 거짓말이야. 우리 둘이 싸울 때 어머님 웃고 계셨다고. 너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 엄마를 모욕할 거야?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하는데? 울면서 사과하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는데 네 눈에는 그게 웃는 것처럼 보였어?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우리 이혼이라도 해봐. 어머님이 당신한테 돈 이야기 안 할 것 같아? 분명히 돈 이야기할 거 뻔하다고. 어머님 용돈이 나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니까 당연히 우리 둘 이혼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고 다 당신 돈 때문에. 그만 좀 해. 부모님이 나한테 그럴 리가 없잖아. 여태껏 내가 부모님한테 드린 거야.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니잖아. 당신 때문에 줄였던 거. 그래서 내가 어머님한테 주는 용돈 적게 주라고 했다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그러면 적게 주자고 했을 때 차라리 화를 냈었어야지. 당신도 거기 수긍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사람 뒤통수를 때리는 건데?
됐다 됐어. 그냥 헤어지자. 이혼해. 나는 내 말 믿지 않으려는 사람하고 더 이상 같이 살기 싫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좀 굽히고 들어가라고. 싫다고. 어머님 저러는 거 당신에 대한 통제권을 나한테 뺏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 게다가 울면서 사과하는 사람이 뒤에서 웃고 있으면 그게 진심일 리가 없잖아. 당신하고는 말 안 통하니까 그냥 이혼해. 나도 이딴 식으로 매번 부딪히기 싫으니까.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 서류를 냈어요. 결국 남편에 대한 통제권은 시모에게 넘어갔고, 저와 남편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서로 변호사 선임한 직후 저는 남편에게 시모와의 마지막 통화 내용을 보내줬어요. 저도 예전에 자동 녹음 기능을 켜놨던 건데 그게 켜져 있어서인지 시모와의 대화가 자동으로 녹음이 됐더라고요. 그 통화 내용이 남편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통화 내용을 보내고 나서 며칠 뒤에 남편이 잠깐 만나자고 하더군요. 이혼 때문에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저는 만날 생각 없었지만 남편이 제가 일하는 병원 앞으로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대화를 하게 됐는데 살이 엄청 빠졌더라고요. 고작 몇 주 만에 말이죠. 무슨 일로 보자고 한 거야? 난 할 말 없어. 이야기는 변호사 통해서 하면 되잖아. 여보, 이혼은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 당신이 그때 그랬지. 어머니가 내 돈 때문에 이혼하라고 하는 것 같다고 말이야. 정말로 그런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니한테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웃으시면서 잘 됐다고 하시더니 용돈부터 100만 원으로 다시 올려달라더라. 난 잘못 들은 건 줄 알았어. 당신 말대로 돈 이야기부터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해서. 남편은 경황이 없는 목소리로 제게 하소연하듯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래서라니, 당신 말이 다 맞았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혼 없던 걸로 해줘. 내가 알던 어머니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당신이 맞았던 거지. 그 전화 내용도 확인해보니까 다 사실이었고, 어머니가 그때 나한테 한 말이 더 소름 끼쳤어. 다음에는 용돈 많이 주는 돈 많이 버는 며느리 찾으라고. 그러면서 어머니 덕분에 이혼하는 거니까 위자료나 재산 분할 받으면 반은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집이 허름하니 우선 나더러 대출받아서 집부터 옮겨서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 같이 살면서 또 얼마나 뜯어가시려는지. 그 말 듣는데 내가 진짜 헛다리 짚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 남편이 초췌해진 얼굴을 쓸어내리며 말하더군요. 빌빌거리며 다 죽어가는 인간 인공호흡기 꽂아줬더니 제 손으로 인공호흡기 빼고는 다시 삐쩍 말라가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모양이었어요. 참 웃긴 게, 그렇게 시모가 남편 돈을 원하는 거였다고 말해줘도 그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직접 귀로 들으니 또 달랐나 봐요.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을 때는 믿지도 않았으면서 이제야 정신이 들었어? 근데 어쩌나? 나는 이미 당신한테 정 떨어진 지 오래됐는데? 결혼이라는 건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건데 당신은 그걸 깼어. 나를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당신이랑 내 사이는 깨진 거라고. 그리고 그건 다시 못 붙여. 당신 어머니가 그 사람인 이상 우리는 또 깨질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와 연락 끊을게. 진짜로. 이번에는 당신 말 제대로 들을 테니까 제발 부탁이야. 난 당신 받아줄 생각도 없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당신이 나한테 준 게 얼마나 큰 배신이었는지 당신은 모르지? 그리고 나는 한 번 배신한 놈은 다시 배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앞으로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 그리고 당신이 당신 엄마랑 연을 끊든 말든 이제 와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 이혼은 당신 선택으로 결정된 건데 진짜 웃기다. 어머니 탓하면 마음이 좀 시원하니? 어머님이 잘못한 건 누가 봐도 당연한 건데 그런 어머니한테 홀라당 넘어간 너한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나 봐. 그런데 네가 제일 나빠. 믿을 것처럼 해놓고 결국에는 배신하는 인간. 그렇게 남편 놈에게 일침을 하고 돌아섰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어요. 결혼 기간이 길지 않아
결국 제 명의의 집은 제 것이 되었고 아이도 제가 키우게 됐어요. 고부 갈등으로 인한 이혼이라는 제 주장도 받아들여져 남편 놈이 제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죠. 그렇게 몇 달간 정말 속은 쓰리지만 마음은 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망할 아줌마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 어디로 빼돌렸니? 위장 이혼해놓고 여전히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사는 거 맞지? 뜬금없는 소리를 해대는 통에 저도 당황했어요. 이혼한 사람을 왜 여기서 찾아요? 저랑 같이 안 살아요. 거짓말 하지 마. 이놈이 너 아니면 우리를 이렇게 버리고 갈 리가 없어. 지금 집안이 어떤 꼴인지 알기나 하니? 아들이 줄 돈으로 갚으려고 했던 카드값이랑 대출금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 돼서 집으로 차 앞딱지가 붙었어. 집꼴이 말이 아니야. 그 와중에 짐 싸서 도망이 나가? 네가 우리 아들 숨긴 거 맞잖아. 딱 보니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전 남편이 부모를 놔두고 도망쳤더라고요. 하긴 감당이 되겠어요. 결혼했을 때는 자기 월급이 자기 것이었겠지만 이혼하고 나니 자기 월급이 시모 것이 되어버렸으니 말이죠. 전 이혼하고 딱 한 번 봤어요. 저한테 다시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도망간 이유 알고는 있으세요? 저한테 그러던데요. 어머니가 자기를 돈으로 본다고요. 제가 마지막에 어머님이 저랑 통화한 내용도 전 남편한테 보내줬거든요. 그거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던 건지도 모르죠. 그래서 기분이 어떠세요? 돈줄인 아들 저한테서 되찾아가려다가 결국 아들한테 버림받게 되신 기분이? 너 그걸 말이라고? 결국 그놈의 돈 때문에 아들도 돈도 다 잃어놓고 누굴 탓해요 지금? 당신이 뿌린 그대로 돌려받는 거니까 괜히 저한테 뭐라 하지 말고 아들 있을 법한 곳이나 찾아보세요. 찾아봐야 그 사람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저는 실컷 비웃어준 다음에 전화를 끊었어요. 이날이 정말 가장 속이 시원한 날이었어요. 가슴에 박혀있던 돌덩이가 쑥 하고 내려간 기분이었거든요. 돈 때문에 안달이 나서 저한테 전화해서 아들 찾는 모습을 보니 그냥 조용히 자식 부부 이혼하도록 선동질만 안 했으면 평온하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휘두르려다가 아들에게도 버림받고 돈까지 없어서 허우적대고 있잖아요. 솔직히 시모가 금방 전 남편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직장으로 찾아가면 금방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직장도 그만뒀더라고요. 저한테 거절당하고 꽤나 상심이 컸는지 지방으로 내려가 직장을 구했다고 들었어요. 시모가 찾을 수 없도록 아예 아주 멀리 가버렸더라고요. 나이가 있어서 좋은 직장은 구하지 못하고 생산직 공장에 들어가 돈을 벌고 있었어요.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40 중반에 집도 마누라도 자식도 잃고 부모까지 스스로 내던지고 아무도 모르는 지방에서 집과 직장만 오가는 삶을 선택했더라고요. 딱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제 스스로 다시 지옥으로 몸을 밀어 넣는 짓은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남편이 참 불쌍하다며 다시 잘해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다시 붙인다고 깨진 조각에서 물이 안 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남편이 불쌍한 삶을 산다고 제가 힘들고 상처 입었던 일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 남편이 떠난 시댁은 완전 망해버렸더라고요. 자식 새끼가 돈 다 갚아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돈 낭비하던 시모가 결국에는 그걸 고스란히 다 갚아야 했고 가진 돈으로 해결이 안 되어서 결국 집까지 팔았더군요. 나중에는 단칸방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는 시모보다 7살이나 많은 시부가 병을 얻는 바람에 요양원까지 보내야 했고요. 자식이 사라졌으니 보호자도 없이 시모가 직접 보살피겠죠.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참 어떻게 그렇게 펑펑 돈을 썼는지. 전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그런 상황인데도 부모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가슴속에 사무친 게 많은 건지 아니면 시모에게 받은 배신감이 그만큼 컸던 건지
그건 본인 빼고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는 남자에게 크게 당한 게 벌써 두 번째라 이제는 연애나 결혼은 아주 넌덜머리가 나요. 아이 키우며 평온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간호사 일이 바쁘기는 하지만 이제는 큰 병원에서 나와서 개인 의원에서 일을 하며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할 시간도 더 많고요. 자식을 돈으로 생각하는 시모가 어디까지 망가진지 확인하고 나니 아이를 키울 때 더 신중해지더라고요. 저런 부모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제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주변에 자식을 돈으로 생각하는 부모나 시부모가 있으면 조심하세요. 욕심은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초반에 빠져나올 수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글을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글 읽어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